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집단 학교폭력 사건으로 여러 학생과 함께 신고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신고됐어요. 같은 무리였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도 가해자로 적혔어요. 여러 명이 신고됐는데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도 처분을 받는 건가? 집단 학폭이면 다 똑같은 조치가 나오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은 사건으로 신고됐더라도 누군가는 처분을 받고 누군가는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을 때 어떤 경우라면 조치 없음 결정이 가능한지 4가지 상황을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가해 학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쉬는 시간에 교실 뒤쪽에서 몇몇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놀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무리와 근처에 있긴 했지만 다른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나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옆에서 웃고 있었거나 놀리는 분위기에 함께 어울리는 등 집단 괴롭힘에 힘을 보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학폭위에서는 방관 또는 동조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그냥 지켜본 것인지, 혹은 분위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 학폭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말리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놀리면서 별명을 부르거나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야 그만해 하지마 라며 제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피해 학생이 울거나 당황하고 있을 때 옆에서 달래주거나 저쪽으로 가자 라며 자리를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라며 상황이 커지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실제로 상황을 말리려 했거나 피해 학생을 도우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로는 저는 말렸어요 라고 하지만 피해 학생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뉘앙스였다면 동조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피해 학생이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인 만큼 피해 학생의 입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상황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했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경우라면 당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풀거나 원만한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는 괴롭힘에 동조해 왔으면서 문제된 상황에서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라면 이전의 행동까지 함께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에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이번 사건의 책임 범위는 명확히 소명하여 그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톡방 학교폭력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있다가 신고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에서 매우 흔한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단톡방에 피해 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다른 친구들이 욕설을 하거나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채팅방에 있기만 했을 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 학폭위가 열리면 누가 대화를 시작했는지, 누가 분위기를 주도했는지, 누가 맞장구를 쳤는지 전부 확인하여 각 학생의 역할과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채팅 내용을 확인했을 때 단지 크크 정도의 반응만 남겼더라도 대화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모티콘이나 맞지와 같은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별다른 반응 없이 단순히 채팅방에만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단톡방에 초대된 상황이라면 적극 가담한 학생들과는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황은 부모님들께서 의외로 많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집단 학교 폭력은 가해 학생이 여럿이다 보니 피해 학생 역시 당시 상황을 100%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혼재되어 다른 학생이 했던 행동을 우리 아이가 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주변에 있던 아이들을 한꺼번에 떠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 이름까지 가해 학생 명단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학생과 혼동하거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땡땡이도 같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달라지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을 수밖에 없고 여러 학생들로부터 동시에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시간 순서가 섞이거나 개별 학생의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목격자 진술을 폭넓게 확인하고 CCTV나 채팅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기억을 대조하여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학교 폭력에 가담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자료나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단 학교폭력 사건은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되는 만큼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과도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집단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만 갖기보다는 현재 상황과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집단 학폭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